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친혼은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이뤄질 수 없지만 세계 곳곳에서는 아직도 근친혼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한 역사학자가 이런 사실의 근거를 파헤치고자 한국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연인지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 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역사학자 클라우디아 폰 슈타우펜입니다. 유럽 왕실과 귀족들의 결혼 역사를 주로 연구하고 있지요. 오랜 시간 유럽의 왕족 문화와 그들의 결혼 제도에 관한 연구를 해오면서 많은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답니다. 특히 유럽의 왕실들이 정치적 결속과 혈통 유지를 위해 근친혼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깊이 파고든 논문으로 학계에서 인정받았으니 제 연구 분야에서는 꽤 자신 있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학술지를 읽다가 무척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8촌 이내 근친혼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라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웃음이 나올 뿐이었어요. 유럽 왕족들은 수백 년 동안 근친혼을 통해 강력한 제국을 유지해왔는데 8촌까지 금지한다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즉시 제 생각을 정리해 근친혼 유럽 왕실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작성했답니다. 그 글에서 한국의 엄격한 근친혼 금지법을 비판하며 이것이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죠. 제 칼럼은 유럽의 유명한 역사 학술지에 실렸고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왕족의 후손으로 유럽 귀족 문화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친혼이 단순한 문화적 선택이 아니라 정치적 결속을 다지고 혈통을 유지하는 전략적 결정이었다고 항상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제 칼럼이 발표된 후 한국에서 예상치 못한 강한 반발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많은 한국인들이 근친혼이 유전적으로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건가? 라고 비판했고, 한국의 금지법은 단순한 문화적 금기가 아니라 역사적, 과학적 근거가 있는 법이라는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문화적 차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많은 비판이 쏟아지자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던 중 한국의 한 대학교에서 공개 토론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근친혼 역사적 전통인가? 사회적 위험인가? 라는 주제로요. 저는 자신 있게 초청을 받아들였죠.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한국인들도 제 주장을 이해하게 될 거라 확신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한국의 언론과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제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단순한 학술 논쟁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중요한 윤리적 문제를 건드렸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주장이 옳다는 확신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제 연구와 유럽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토론에 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제 다음 날 있을 공개 토론을 준비하며 한국의 근친혼 금지법에 대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토론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죠. 공개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대강당은 학생, 교수, 언론인들로 가득 찼어요. 제가 발표대에 올라서자 긴장된 침묵이 흐르더군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치며 자신 있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유럽 왕실은 수세기 동안 근친혼을 통해 권력을 유지해왔고 이는 정치적으로 매우 유용한 수단이었습니다. 합스부르크 왕가, 부르봉 왕가 모두 이러한 전략을 사용했죠.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유럽 왕가의 복잡한 가계도를 보여주었어요. 제 발표가 끝나자 한국의 유전학자 박 교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폰 슈타우펜 교수님, 근친혼이 지속되었을 때 유전적 결함이 어떻게 심각하게 증가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화면에 상세한 유전자 데이터와 그래프를 띄웠답니다.
합스부르크 왕가는 근친혼으로 인해 유전병과 조기 사망률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것이 결국 왕가 몰락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발표는 과학적 증거와 역사적 사례로 가득했어요. 특히 합스부르크 왕가의 마지막 왕인 카를로스 2세의 심각한 유전적 질환에 대한 설명이 인상적이었지요. 저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그것을 저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듣게 되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어서 한국의 역사학자 김 교수가 나와 한국의 역사적 맥락을 설명했어요.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에 일부 귀족들이 근친혼을 지속하면서 권력 독점과 정치적 부패가 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이를 경계하고 금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지요. 김 교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근친혼으로 인한 왕실의 문제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점차 엄격한 규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금기가 아니라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지혜였지요. 토론은 3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저는 처음에는 제 주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점점 제 논리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한국 청중들의 질문이 날카로웠어요. 폰 슈타우펜 교수님, 유럽 왕실의 근친혼이 결국 건강한 후계자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역사적 사실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교수님께서는 오직 정치적 관점만 고려하고 유전적, 사회적 영향은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균형 잡힌 역사 연구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학생의 질문이 특히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역사학자로서 과거의 관행을 단순히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분석해야 하지 않을까요? 토론이 끝날 무렵 저는 제 생각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설득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연구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신념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려웠으니까요. 토론회가 끝난 후 박 교수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내일 저희 연구소를 방문해 보시겠어요? 더 자세한 데이터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고민하다가 결국 수락했지요. 학자로서의 호기심이 저를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대학교 유전자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박 교수는 친절하게 시설을 안내하며 최신 연구 결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근친혼이 허용되는 다른 국가들에서도 유전병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지요. 이 데이터를 보세요. 사촌 간 결혼이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선천적 기형과 유전병 발생률이 2배에서 4배까지 높아집니다. 박 교수의 설명은 명확했고 증거는 부정할 수 없이 명백했답니다. 또한 김 교수도 합류해 한국에서 근친혼이 사회적으로도 매우 강하게 금기시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영향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건강한 가족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나는 단순히 역사적 관점에서만 근친혼을 바라봤지만 한국의 법은 역사적 경험과 과학적 연구를 모두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구나. 첫 번째로 제 연구에 큰 빈틈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연구소를 다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전날의 발견이 제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으니까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질문들을 준비해 갔어요. 특히 유럽 왕가들의 역사와 한국의 상황을 비교하고 싶었습니다. 박 교수는 저를 보자마자 밝게 웃으며 맞아주었지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두었습니다. 특히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합스부르크 왕가의 유전병 사례를 중심으로요. 그는 컴퓨터 화면에 합스부르크 가문의 가계도를 띄우고 근친혼이 반복될수록 유전병이 어떻게 심화되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스페인 왕가의 마지막 합스부르크 왕인 카를로스 2세의 사례가 충격적이었어요. 그의 부모는 삼촌과 조카 사이였고 그는 여러 심각한 유전적 결함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결국 자식을 가질 수 없었고 그의 죽음으로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는 끝이 났지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박 교수가 말했어요.
반복된 근친혼은 유전적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열성 유전자의 발현 가능성을 높입니다. 현대 유전학은 이를 명확히 증명하고 있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연구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다뤘지만 솔직히 정치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유전적 영향을 부차적인 문제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때 김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게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조선시대 왕실 기록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에서도 초기에는 근친혼이 있었으나 점차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 금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실록에는 이와 관련된 많은 논의가 기록되어 있지요. 저는 그 기록들을 살펴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학자들이 근친혼의 위험성에 대해 남긴 기록들이 놀라웠어요. 그들은 수백 년 전에 이미 근친혼이 가문의 쇠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실 한국의 팔촌 금지는 오랜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겁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어요. 단순한 문화적 관습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친 관찰과 경험의 결과물이지요. 그날 오후, 우리는 대학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더 넓은 주제로 확장되었어요. 문화적 차이가 어떻게 역사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지, 서로 다른 문화권의 연구자들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저는 늘 유럽 중심적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봤던 것 같아요. 제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다른 문화권의 지혜와 경험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죠. 김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자기 문화의 렌즈로 세상을 보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인식하고 다른 시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지요. 저녁이 되자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어요. 그동안의 생각과 새로운 발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칼럼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기 시작했지요.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럽으로 돌아가 제 견해를 수정한 새로운 논문을 발표하기로 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실수를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 제 연구 방향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박 교수와 김 교수에게 제 결정을 알렸어요. 두 분 모두 제 결정을 존중하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학자로서 자신의 견해를 수정할 수 있는 용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김 교수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지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한국 학생들과의 소규모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토론은 더 이상 대립이 아닌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한 열린 대화였지요.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은 제 학문적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닌 새로운 시각과 이해를 선물해준 곳이 되었어요. 베를린으로 돌아온 저는 즉시 연구실에 틀어박혔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과 새롭게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논문 작성에 몰두했어요. 이번 논문은 단순히 제 이전 견해를 수정하는 차원을 넘어 더 넓은 관점에서 근친혼의 역사적, 과학적, 사회적 의미를 재평가하는 작업이었지요. 한국의 근친혼 금지법 역사적 지혜와 현대 과학의 만남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완성되었습니다. 서문에서 저는 솔직하게 제 이전 주장의 한계를 인정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철저한 근친혼 금지법을 시행하는 나라입니다. 처음에 저는 이를 과도한 규제로 여겼지만 깊이 연구한 결과 그것이 단순한 문화적 전통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과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한 제도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논문에서 저는 유럽 왕실의 근친혼 사례들을 다시 분석했어요. 특히 정치적 이득만 강조했던 이전 연구와 달리 이번에는 그로 인한 유전적 문제와 왕가의 쇠퇴 사이의 연관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지요. 우리 유럽 왕실이 지속했던 근친혼은 단기적인 정치적 이득을 가져왔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가문과 국가의 치명적인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역사적으로 이러한 위험을 일찍 인식하고 예방적 조치를 취한 나라였습니다. 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하기 전 저는 박 교수와 김 교수에게 초안을 보내 검토를 부탁드렸어요. 두 분의 조언은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역사적 맥락을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지요. 한 달 후, 제 논문은 유럽 최고 권위의 역사 학술지에 게재되었습니다.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어요. 일부 전통적인 역사학자들은 제 견해 변화에 비판적이었지만 많은 학자들, 특히 학제 간 연구를 중시하는 젊은 학자들은 제 새로운 접근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독일 역사학회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저는 제 연구 결과를 공유했어요. 역사 연구는 단일 문화권의 틀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문화적 경험과 지식을 통합할 때 우리는 더 깊고 진실된 역사적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발표 후 토론 시간에 한 노학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근친호는 유럽 왕실의 전통이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문화를 부정하는 건가요?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과거의 전통을 이해하는 것과 그것을 비판 없이 수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역사학자로서 우리의 역할은 과거를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경험에서 배우는 것이지요. 그 대답 이후 청중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날 발표는 제 학문적 경력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유럽 왕족 연구자가 아닌 문화간 비교 연구를 통해 역사를 재해석하는 학자로 인식되기 시작했지요. 제 논문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고 다양한 학술 포럼에서 토론 주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근친혼을 여전히 허용하는 일부 국가에서는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어요. 제 연구가 실질적인 사회적 변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척 보람찼습니다. 한국에서도 제 논문에 대한 반응이 있었어요. 여러 한국 언론이 유럽 학자가 인정한 한국 근친혼 금지법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고 몇몇 학술지에서는 제 논문을 번역하여 게재했습니다. 박 교수와 김 교수로부터 따뜻한 축하 메일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력 연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제안에 기쁘게 동의했지요. 우리는 동서양 문화 교류의 역사적 의미라는 주제로 공동 연구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은 지 6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어요. 이번에는 서울대학교의 초청 교수로서였습니다. 그곳에서 한 학기 동안 강의하며 한국 학생들과 더 깊은 교류를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지요. 서울대학교의 초청 교수로 돌아온 저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봤던 한국 문화를 이제는 배움의 대상으로 대하게 되었지요. 대학 캠퍼스에 도착한 첫날, 박 교수와 김 교수가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진심 어린 환영의 미소를 볼 수 있었어요.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이번에는 함께 연구하고 가르칠 동료로서요. 박 교수의 말에 저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어 인사를 연습해온 저는 조금 어색하게 반갑습니다라고 말했고 두 교수님은 박수로 화답해 주셨어요. 첫 강의는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본 결혼제도의 역사였습니다. 강의실은 호기심 많은 학생들로 가득 찼지요. 저는 유럽과 한국의 결혼제도를 비교하며 각 문화권이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발전해왔는지 설명했습니다. 특히 근친혼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어요. 유럽 왕족들이 정치적 동맹을 위해 근친혼을 선택했던 반면 한국은 일찍부터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 법적으로 규제했습니다. 두 접근법 모두 당시 사회적 맥락에서는 합리적이었지만 장기적 결과는 매우 달랐지요. 학생들은 열심히 필기하며 경청했습니다. 강의 후 질문 시간에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관점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셨나요? 학자로서 자신의 기존 연구 방향을 바꾸는 것이 어렵지 않으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매우 어려웠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확신해온 견해를 수정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했지요. 하지만 학문의 본질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증거와 시각이 제시되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진정한 학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강의가 끝난 후 저는 박 교수의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어요. 한국과 유럽의 가족제도 비교 연구 근친혼 규제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연구 계획서를 함께 작성했지요. 이 연구가 단순한 학술적 비교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제안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박 교수의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특히 여전히 근친혼이 허용되는 일부 지역에서의 유전적 건강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랐어요. 주말에는 김 교수의 초대로 한국 전통 가옥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전통 가족 구조와 결혼 풍습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지요. 김 교수의 어머니는 저에게 한국 전통차를 대접해 주시며 예전 결혼 풍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우리 시대에는 중매 결혼이 일반적이었지만 가문의 혈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같은 성씨와 본관을 가진 사람들 간의 결혼은 엄격히 금지되었지요. 김 교수의 어머니 말씀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기가 진행되면서 저는 한국 문화에 더욱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여러 역사 유적지를 방문했어요. 특히 고궁에서 왕실의 역사를 직접 보고 느끼는 경험은 제 연구에 새로운 영감을 주었지요. 한 달에 한 번, 저는 학생들과 함께하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동서양 문화 교류의 역사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던 학생들도 점차 활발하게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세미나에서 학생 하나가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유럽의 관점에서 한국은 늘 동양의 이국적인 나라로 여겨져 왔습니다. 반대로 한국에서도 유럽은 멀고 이질적인 문화로 인식되고 있지요. 이러한 상호인식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문화적 교류와 학술적 대화가 그 첫걸음이 될 수 있겠지요. 서로의 문화를 단순히 이국적이거나 기이한 것으로 바라보기보다 그 안에 담긴 역사적 맥락과 지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국의 근친혼 금지법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가치를 깊이 인정하게 된 것처럼요. 그 대화는 저에게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를 주었어요. 문화적 오해와 재발견 한국과 유럽의 상호인식 변화라는 주제로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지요. 이 연구는 역사적으로 두 문화권이 서로를 어떻게 인식해왔으며 그러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탐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한 학기가 끝나갈 무렵 서울대학교는 제 계약을 연장해 줄 것을 제안했어요. 1년 더 머물며 연구와 강의를 계속하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큰 고민 없이 수락했지요. 아직 배울 것이 너무나 많았고 시작한 연구들도 마무리하고 싶었으니까요. 계약 연장 소식에 베를린 대학의 동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일부는 제가 너무 한국에 빠져들고 있다고 우려했지만 저는 이것이 제 학문적 시야를 넓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설명했어요. 때로는 익숙한 환경을 떠나 새로운 관점을 경험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두 번째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생활에 많이 익숙해져 있었지요. 한국어도 조금씩 늘어 간단한 일상 대화는 가능해졌고 한국 음식도 즐기게 되었어요. 특히 김치의 맵고 상큼한 맛에 푹 빠져버렸답니다. 박 교수는 제가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며 종종 이제 반은 한국인이 되셨네요 라고 농담을 건네곤 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동서양 가족 제도의 역사적 발전이라는 주제로 대학원 세미나를 맡게 되었어요. 첫 수업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도전적인 과제를 내주었지요. 여러분의 가족 역사를 최소 3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조사하고 그것을 유럽의 가족 구조와 비교해 보세요. 학생들의 발표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한 학생이
자신의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족보를 가져와 설명해 준 것이 흥미로웠어요. 우리 가문은 20대 이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에는 결혼 관계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같은 성씨와 본관을 가진 사람들과의 결혼은 엄격히 금지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발표를 들으며 저는 유럽 왕실 가계도와의 차이점을 생각했어요. 유럽 왕가들이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근친혼을 선택했다면 한국에서는 반대로 다양한 혈통의 결합을 통해 가문의 건강성을 유지하려 했군요. 이러한 대비는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세미나 외에도 저는 박 교수와의 공동 연구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우리는 한국과 유럽의 역사적 기록을 철저히 비교 분석하며 두 문화권의 가족 제도가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는지 추적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학자들이 남긴 근친혼에 대한 비판적 저술들은 놀라울 정도로 선견지명이 있었지요. 연구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럽 각국의 동료 연구자들에게 연락해 왕실과 귀족 가문의 의료 기록에 대한 접근을 요청했어요. 이러한 자료들은 근친혼이 가문의 건강에 미친 영향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한편 김 교수는 조선왕조실록에서 관련 기록들을 발굴해냈지요. 특히 세조와 성종 시대의 기록들은 근친혼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이미 그 시대에 존재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왕실의 혼인이 너무 가까운 친족 간에 이루어지면 후손의 건강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상소문들을 발견한 것이죠. 이 모든 자료들을 종합하여 우리는 동양과 서양의 근친혼 인식 차이, 역사적 기원과 현대적 의미라는 제목의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이 논문은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았어요. 특히 우리가 제시한 문화적 접근법의 차이가 실제 유전적 건강에 미친 장기적 영향에 대한 분석은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지요. 논문 발표 후 저는 서울에서 열린 국제역사학 심포지엄에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근친혼의 역사와 현대적 함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어요. 심포지엄장은 국내외 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유럽의 왕족들이 근친혼을 통해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려 했지만 결국 그것이 왕조의 몰락을 앞당겼다는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반면 한국은 8촌 이내 근친혼을 금지함으로써 귀족 가문의 장기적 건강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문화적 선택을 넘어 실제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쳤지요.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노학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폰 슈타우펜 교수님, 당신은 유럽 왕족의 후손으로서 자신의 가문의 역사를 비판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학자로서 우리는 때로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제 가문의 역사는 자랑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근친혼으로 인한 문제점도 분명히 존재했지요. 역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대답에 청중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정말로 변화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더 이상 유럽 중심적 시각에 갇혀있지 않고 더 넓은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심포지엄이 끝난 후 여러 나라의 학자들이 저에게 다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온 연구자들은 그들 문화권의 결혼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각 문화마다 독특한 접근법이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가족의 건강과 사회적 안정을 추구하는 지혜가 담겨 있었지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은 현대적 고층 건물과 전통적인 궁궐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풍경처럼 제 안에서도 서양의 학문적 전통과 동양에서 새롭게 배운 지혜가 조화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역사 연구는 결코 한 문화의 관점에서만 완전히 이해될 수 없다. 제가 일기장에 적었어요. 다양한 문화적 렌즈를 통해 볼 때
우리는 더 완전하고 균형 잡힌 역사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 다음 날, 저는 박 교수와 김 교수를 만나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연구 범위를 더 넓혀 아시아와 유럽 전역의 가족 제도를 비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구상했어요. 이 연구는 단순한 학술적 비교를 넘어 현대 사회의 가족 정책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 연구가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했어요. 역사는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지혜를 찾는 과정이니까요. 서울에서의 1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베를린 대학은 저에게 정교수 자리를 제안했고, 서울대학교는 초빙 교수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해줄 의향이 있다고 했어요. 두 제안 모두 매력적이었지만 저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강의 물결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고 그 모습이 제 삶의 흐름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제 학문적 시야를 넓혀주었고 이제는 그 경험을 더 널리 나누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박 교수와 김 교수를 만나 제 생각을 털어놓았어요. 저는 베를린으로 돌아가 정교수직을 수락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유럽 사이의 학술적 교류를 강화하는 데 힘쓰고 싶어요. 두 교수님은 이해와 지지의 뜻을 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박 교수가 말했죠. 클라우디아 교수님이 유럽에 계시면서 동서양 간의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동서양 역사 연구 교류센터 설립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센터는 베를린과 서울을 오가며 학술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었어요. 유럽 중심주의와 아시아 중심주의를 모두 넘어선 진정한 글로벌 역사 연구가 필요합니다. 제가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할 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 주 서울대학교는 제게 특별 강연 기회를 주었습니다. 대강당은 학생들과 교수들로 가득 찼지요. 문화적 경계를 넘어선 역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저는 한국의 근친혼 금지법을 비판하며 이곳에 왔습니다. 유럽 왕실의 전통을 기준으로 한국의 문화를 평가했지요. 하지만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청중들은 집중해서 경청했어요. 역사 연구는 단순히 사실을 수집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양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인간 사회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여정이지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 저는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렌즈를 얻었습니다. 유럽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더 넓고 균형 잡힌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강연을 이어가며 저는 한국과 유럽의 가족 제도를 비교한 연구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특히 근친혼에 대한 서로 다른 접근법이 장기적으로 사회와 왕가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데이터를 통해 보여주었지요. 한국의 근친혼 금지법은 단순한 문화적 규제가 아니라 세대를 거친 지혜의 결정체였습니다. 반면 유럽 왕실의 근친혼 전통은 단기적인 정치적 이득을 가져왔을지 모르나 결국 왕조의 쇠퇴를 앞당겼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문화적 관행을 평가할 때 우리는 그 장기적 결과와 과학적 타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요. 강연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미래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베를린으로 돌아가지만 한국과의 연결은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동서양 역사 연구 교류 센터를 통해 우리는 문화적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학술 협력을 시작할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지식 교환을 넘어 서로의 지혜를 통합하여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통찰을 얻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다가와 질문과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한 학생의 말이 특히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교수님께서는 자신의 견해를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학자의 모습임을 배웠어요. 서울을 떠나는 날, 공항에는 박 교수와 김 교수를 비롯한 많은 동료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며 이것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지요. 곧 베를린에서 뵙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첫 번째 공동 워크숍은 석 달 후에 열리니까요. 박 교수와 김 교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고,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베를린에 도착한 후, 저는 바로 동서양 역사 연구 교류센터 설립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대학 당국을 설득하여 공간과 기금을 확보했고, 유럽 전역의 동료 연구자들에게 연락하여 협력을 요청했지요. 제 열정과 비전에 많은 학자들이 공감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역사학자들은 문화 간 비교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어요. 저는 그들의 지지에 큰 힘을 얻었답니다. 센터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동서양 역사 기록의 비교 연구였습니다. 한국의 조선왕조실록과 유럽의 왕실 기록을 디지털화하여 공유하고 두 기록 시스템의 특징과 차이점을 분석하는 작업이었지요. 이 프로젝트를 위해 서울에서 연구진이 베를린을 방문했고 2달간 집중적인 공동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작업 과정에서 우리는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 놀라울 정도로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담고 있었던 반면 유럽 왕실 기록은 종종 왕가의 이미지를 미화하는 경향이 있었지요. 이러한 차이는 두 문화권의 역사 인식과 기록 전통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동양과 서양의 역사 기록 전통 비교라는 제목의 논문이 완성되었고, 이는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한 문화적 비교를 넘어 역사 기록의 신뢰성과 객관성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불러일으켰지요. 센터의 활동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저는 정기적으로 서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방문할 때마다 한국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졌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외부 관찰자가 아니라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베를린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동서양 역사 연구 교류센터는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여러 나라의 학자들이 참여하는 활발한 학술 커뮤니티로 성장했어요. 저는 정교수로서의 책임을 다하면서도 센터 운영에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옥스포드 대학에서 특별 초청 강연 요청을 받았어요. 주제는 근친혼의 역사적 의미와 현대적 함이었습니다. 영국 왕실의 역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제였기에 이 초청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지요. 영국 학계에서도 제 연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으니까요. 옥스포드 강연장은 빈자리 없이 가득 찼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역사학자들과 왕실 연구가들이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약간의 긴장감을 느끼며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영국 왕실은 유럽의 다른 왕가들과 마찬가지로 근친혼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튜더 왕조부터 윈저 왕가에 이르기까지 왕실 결혼은 정치적 계산에 따라 이루어졌지요. 슬라이드에 영국 왕실의 가계도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하지만 흥미롭게도 영국은 점차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빅토리아 여왕 시대 이후 근친혼의 유전적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왕실 결혼 정책에 변화가 생겼지요. 이는 한국이 역사적으로 발전시켜온 근친혼 규제와 비슷한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이때 청중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강연을 마친 후 질의응답 시간에 영국 왕실 역사를 연구하는 노 교수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폰 슈타우펜 교수님, 당신은 유럽 왕실의 전통을 비판하면서 한국의 접근법을 더 우월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시각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제 의도는 어느 한쪽을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역사적 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시도하는 것이지요. 과학적 증거는 근친혼이 장기적으로 유전적 문제를 증가시킨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규제는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는 데 더 효과적이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문화적 우월성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접근법이 가져온 결과의 차이입니다. 제 대답은 청중들 사이에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자들이 다가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어요. 옥스포드 방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제 연구는 더 넓은 대중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BBC에서는 근친혼과 왕실의 역사라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고 저는 학술적 자문으로 참여하게 되었지요. 다큐멘터리는 유럽 왕실의 근친혼 전통과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다루었습니다. 특히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의 마지막 왕인 카를로스 2세의 사례는 근친혼의 극단적 결과를 보여주는 예로 자세히 다루어졌지요.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다른 문화권의 접근법도 함께 소개되었어요. 방송이 나간 후 유럽 전역에서 역사적 근친혼의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제게는 강연과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어요. 처음에는 이 갑작스러운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이것이 중요한 역사적 논의를 촉발하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던 중 가장 놀라운 연락이 왔어요. 영국 왕실 역사재단에서 왕실 역사 재평가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는 영국 왕실의 과거 결혼 정책과 그 유전적, 정치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작업이었지요. 우리는 과거의 관행을 현대적 시각에서 재평가하고 그 교훈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재단 대표의 말이었어요. 폰 슈타우펜 교수님의 균형 잡힌 시각과 문화 간 비교 연구 경험이 이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제안은 제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유럽 왕실의 전통을 무조건 옹호했던 제가 이제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프로젝트에 초청받다니 큰 변화였지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고 박 교수와 김 교수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발전이네요. 박 교수가 이메일로 축하를 보내왔어요. 동서양의 지혜가 만나 새로운 이해를 창출하는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는 1년간 진행될 예정이었고 저는 정기적으로 런던을 방문하며 연구팀과 협력했습니다. 우리는 왕실 문서보관소에 접근할 수 있는 특별 허가를 받아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의료 기록과 서신들을 연구할 수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과거 왕실 의사들이 근친혼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지만 정치적 이유로 그러한 조언이 무시되었던 기록들을 찾아낸 것이지요. 특히 조지 3세의 정신질환과 관련된 새로운 의료 기록은 학계에 큰 관심을 받았어요. 조지 3세의 질환은 단순한 광기가 아니라 세대를 거친 근친혼으로 인한 유전적 결함의 결과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연구 보고서는 이러한 결론을 내렸지요.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왕실 결혼과 왕조의 운명 역사적 교훈이라는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은 학계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큰 관심을 받았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역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지요. 책 출간을 기념하는 특별 행사가 런던에서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박 교수와 김 교수도 초청되어 함께했어요. 3명의 연구자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학문적 열정으로 하나가 된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행사에서 저는 짧은 소감을 나누었어요. 3년 전, 저는 한국의 근친혼 금지법을 비판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그때 저는 자신의 문화적 렌즈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하지만 한국 방문을 통해 저는 다른 문화에 담긴 지혜와 통찰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정은 제게 단순한 학문적 변화를 넘어 삶의 방식에 대한 깊은 성찰을 가져다 주었어요.
행사가 끝난 후 박 교수, 김 교수와 함께 런던의 한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협력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줄 몰랐네요. 김 교수가 말했어요.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제가 대답했지요. 앞으로 더 많은 문화 간 대화와 협력이 필요해요.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으니까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런던의 역사적 건물들과 현대적 고층 빌딩이 공존하는 풍경이 보였어요. 그 모습이 마치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우리의 연구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은 어떤 주제를 연구하면 좋을까요? 박 교수가 물었어요. 가족 구조의 변화와 사회적 안정성의 관계를 비교 연구하면 어떨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확대 가족 전통과 유럽의 핵가족 중심 문화가 각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연구 주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3명의 학자가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함께 학문적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 모습이었지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의 런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야. 몇 년 전만 해도 제 삶은 좁은 유럽 중심적 시각에 갇혀 있었지만 이제는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에 문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명예교수 직함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는 제 학문적 여정과 한국과의 깊은 연결을 인정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지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비판적인 마음으로 갔지만 이제는 그곳에서 얻은 지혜와 우정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는 것이었으니까요. 이것이 진정한 학문의 힘이 아닐까 싶었어요.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를 경험할 때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 더 넓은 진리에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을요.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미래를 계획하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동서양의 지혜를 통합한 새로운 역사 연구 방법론 개발, 문화 간 대화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역사적 교훈을 현대 사회 문제 해결에 적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어요. 학문은 진리를 향한 여정이며 이 여정에는 국경이 없다. 서로 다른 문화의 지혜가 만날 때 우리는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단순한 유럽 왕족 연구자가 아닙니다. 문화적 경계를 넘어 역사의 진정한 의미를 탐구하는 세계 시민이자 학자로 거듭났지요. 한국과의 만남은 제 삶과 학문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었고 그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나 학문적 논쟁을 넘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다른 문화와 전통에 대한 열린 마음과 존중은 우리 모두를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사실을요. 역사는 과거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소중한 지혜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